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논평도 할 겸 해가지고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논평을 하고 싶은 것은요.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이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력을 부정한다. 그 화물연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반인간적인 폭력이다 저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인간적인 폭력이다 얘기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분들은 민주주의가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과거의 신분제 사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분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불편한 선출 권력이 국민에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그 선출 권력한테 권력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이들이 휘두르는 공권력은 대다수 국민에게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노동의 헌법적 권리는 자본의 헌법적 권리처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의 헌법적 권리가 노동의 헌법적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은 노동의 그러니까는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죠. 그리고 저 뒤에 가서 121조인가요? 거기 가서 보게 되면은 개인과 기업의 그러니까는 이 자유로운 경제적인 자유를 이렇게 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그러니까는 권리가 같이 그 보장되어 있고, 이 헌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권리가 노동의 권리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이렇게 휘두를 수가 없죠. 사실 화물연대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정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노동자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죠. 법적인 지위가요. 근데 자영업자한테 그러니까 사실 강제적으로 그 명령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라 말라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윤석열의 이분이 자유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의 자유관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기업 중심적인 그러니까 자유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자본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지는 자유이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노조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똑같은 사고방식들이에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존재를 자체를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조합이 등장하게 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가 장기적으로 같이 공존했잖아요. 공존을 해왔거든요. 공진화를 했죠. 함께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노조가 죽어야 나라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경제주의자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요, 반시장경제주의자고 반민주주의자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요. 6월 7일부터 그러니까는 6월 15일까지 8일간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파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파업이 두 번째 파업입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파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쟁점이 됐던 것이 안전운임제 지속, 안전운임제가 지속 시킨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을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논의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이 그 화물연대의 이 상대가 공공운수노조의 그러니까는 맞상대가 국토교통부잖아요. 정부에서는요. 원희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었고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원희룡이 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이게 왜 합의가 됐냐면요.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뭔지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과속 운전하지 않게 만약에 이 그 너무 이 운임이 작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면은 비용을 빼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그러니까는 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이 배경 속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안전운임제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금을 좀 이제 보장해주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 안전운임제가 2020년에 도입됐습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3년간 한시적으로 한번 도입해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 3년이 2020년, 21년, 22년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되어져요. 종료가 되어지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그러니까는 이 화물연대에서는 지속을 시켜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 정치권들의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는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킨 거죠. 쟁점화 시켰고 6월 달에 파업할 때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 안전운임제를 지속시키는 것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품목도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품목에 그러니까는 적용하는 않다 보니까는 품목도 확대할 걸로 논의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합의가 되면서 파업이 종료가 됐던 거예요. 이게 22년 6월 15일자 이게 기사잖아요. 6월 15일날 파업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외면한 거예요. 논의하기로 하고. 화물연대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고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계속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는 저희 외면하고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은 상태 속에서 화물연대 이 그 종사자들은 아무리 초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말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안전운임제의 법적 기한이 종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24일 날 다시 파업을 한 겁니다.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약속을 그러니까 사실 안 지킨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 합의한 거를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밥 먹듯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보게 되면요. 화물연대의 문제를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게 된 하나의 배경을 이런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죠. 고속도로 통행량의 27%가 화물차 관련인데 화물차가 이제 가고 있는데 전체 사고에는 그러니까는 한 50%가 넘어선다 이거예요. 예? 고속도로 통행량에 그러니까는 2019년에 승용차 1만 명당 0.8명 사망 사고를 냈는데 화물자동차는 2.2명. 그러니까 거의 한 3배꼴 되는 거잖아요. 3배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과로와 졸음운전이라는 거예요. 과속 운행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입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입 절대액은 많아도 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비용도.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비용도 다 자기가 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장시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뛰려고 하게 되고 장시간 이제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음운전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고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고 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과속 운행 이런 것들 고속도로 우리가 이용하면서 많이 가끔 경험들을 하잖아요. 예? 할 때요. 그런 점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도입됐었던 거죠. 도입됐던 건데 자 우리가
이 노조가 없어져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이건 반헌법적인 사고죠. 아까 얘기했듯이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의 노동자의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단결권. 그러니까 노조를 결성할 권리죠. 단체 교섭권.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러니까 교섭을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의무를 지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이제 그러니까 수단이 이 그 단체 행동권이죠. 파업과 같은요. 그다음에 이제 하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은 이번에 뭐 국가 경제에 그러니까 긴급한 뭐 위기 상황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저는 그거 볼 때 웃기더라고요. 화물연대 이 그 운수업자들은 이분들은 국가 경제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 수출업체나 아니면 뭐 이 그 소위 말해서 이 기업만 그러니까 국가 경제 우리가 구성원들입니까? 이분들은 이거 하게 되면 수입이 마찬가지로 타격이 없습니까?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국가 경제에서 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대개 우리가 이런 것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은 이게 공익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공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체 행동권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71조에 보게 되면요. 공익사업은 어떤 거냐면 전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요. 석유 공급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이런 거고 네 번째가 은행 관련된 거, 화폐 업무 보는 거. 다섯 번째가 방송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안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랬을 때 이거 업무 개시 명령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폭력이고 남용입니다. 공권력의 남용인데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도 보게 되면요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 개시 명령이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14조에 이게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있잖아요 지금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가경제에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화물 운수업자들도 국가경제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류 역사가 그동안에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확보된 상식선이 뭡니까요? 강제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은 뭡니까 사실 이 강제 노동 강요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예? 강제 노동 강요.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사실은 기본권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을 이렇게 그러니까 남용을 하게 되면은 남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자본이나 기업의 자유만이 그러니까 자유가 우위라는 이런 사고방식이죠. 왜 자본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냐 이거죠. 왜 피해를 주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페이스북으로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노란 봉투법보다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거를 좀 더 명확히 하자. 저는 이건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고 봐요. 노란 봉투법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법의 제목을 보고도 되게 어떤 내용인가가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노란 봉투법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파업을 했다가 손배소를 많이 당하는 이런 이제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는 법.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파업만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을 해줘야죠. 왜? 그러면 이게 노동 3권의 한 부분이잖아요.
노동상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제주예요. 이재명 대표는 보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는 정치가 그러니까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그 윤석열이나 그 정부 공직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력을 위협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력은요. 체제가 그러니까 사실 생명력이라는 건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지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짧게 보더라도 한 200년 이상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체제가 그만큼 그러니까 20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할 만큼 강한 어떤 하나의 이 체제의 정당성이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뭐냐면요.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양대축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죠. 경제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맡기고 시장의 원리에다 맡기고 그다음에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는 작동시킨다는 이러한 것들이죠. 이게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다면요. 시장이라는 건 제가 뭐랬습니까?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곳이 시장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에서 시장이 견제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자본이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사회는 급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가 돼버립니까요? 불평등이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분제 사회로 돌아갑니다. 사실상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요. 신분제 사회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위아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력의 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사실은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퇴보하는 것을 자본주의가 사실 쇠퇴하는 것을 막아준 엔진입니다. 사실은요. 엔진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본주의는 정치적 자유원리와 경제적 자유원리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본주의 이전 사회는 중세 봉건제 사회잖아요. 유럽을 기준으로 할 때요. 봉건제 사회는 뭡니까?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 그렇죠? 혈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대물림되어지는, 그렇죠? 그 신분제에 따라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분에 따라서 억압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봉건제 사회였었잖아요. 이 봉건제를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먼저 정치적 자유였었죠. 근데 봉건제 다음에 그렇게 도래한 사회는 뭡니까? 자본주의의 경제활동 공간은 어디였습니까요? 도시였잖아요. 도시는 뭐냐면 자유의 공기가 흘렀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시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상업이었었거든요. 상업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촌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농민에 비해 가지고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됐었습니다. 도시민들은요. 즉 그래서 도시에는 자유의 공기가 흘렀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죠. 도시는 그러니까 자유의 공기가 흘렀던. 그러니까 이 도시경제가 그러니까는 그 도시경제하고 그다음에 농촌경제는 뭡니까요? 신분제적인 억압과 그다음에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구속의 틀에 갇혔던 곳이 농촌경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봉건제였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이제 이렇게 활력을 띨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 도시의 자유로운 공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도시의 특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가 더 확장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도시가 갈수록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상업자본들이 도시가 기본적으로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 즉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활동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생산활동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자본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축적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죠. 그래서 상업자본에서 생산자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생산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즉 뭐냐면 이윤을 벌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요? 임금 노동자. 오늘날 현대사회 같은 임금 노동자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없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라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봉건제에서 농민들은 뭐냐면 토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도시의 임금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자신의 육체 노동력뿐이 없는 거잖아요. 이 육체 노동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그 생산 활동을 하는 사업,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업가죠. 기업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임금 노동자 없이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근데 대다수 인구는 어디에 있었냐면 농촌에 거주를 했습니다. 15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런던 인구가 한 5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인구는 농촌에 존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가 필요로 하는 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인구, 즉 농민들을 신분 해방시켜줘야 돼. 신분 해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분 해방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국의 뭐 시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바로 그러니까 이 신분 해방으로 이어졌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즉 도시는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가 그러니까 넘치는 곳이었잖아요. 상업활동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니까 신분적인 해방까지로 이어졌느냐? 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뭐냐면 도시의 자본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신분 해방시키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신분 해방이 바로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의 특성을 이뤘던 도시가 이 그 정치적 자유까지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양축이 처음부터 같이 그러니까는 이 구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정치적인 자유의 원칙이 정치 체제로서 발전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산업 문명이라는 것은 지난 한 200~300년의 근대 산업 문명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고 경제 질서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가는 장기적으로 공진화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보듯이 공진화해왔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이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없으면요. 시장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일종이에요. 근데 시장의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인류사회가 하나의 제도로서 도입하고 경제 활동을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하는 이유는 시장 제도에 의존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인 거거든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근데 이 효율성을 달성하려면은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평한 경쟁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을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평한 경쟁에 그러니까는 이게 위반되기 때문에. 예? 시장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즉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평한 경쟁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장은 그냥 가만 놔두게 되면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고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많은 도시의 노동자들이 초창기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결사체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거였었어요. 그 결사체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노동과 자본은 기본적으로 그 상이한, 그러니까 협상력이 상이하다 이거예요. 즉, 그 전까지는 노조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노동자들과 그러니까는 이 기업주가 1대1로 개인적인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이 영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관습법들이었었는데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직원하고 사장하고 1대1로 그러니까 협상을 하게 되면은 누가 그게 공평한 협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사장과 그러니까 노동자가 협상을 할 때 사장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직조공들 이 실 뽑는 산업혁명 당시 초기니까요. 실 뽑는 이 직조공들이 그 이 범법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정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일용 노동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새벽에 그러니까 이래서 자기가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일용 노동 시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뽑아가잖아요. 뽑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임금을 이제 그러니까 제시할 게 아닙니까? 오늘 일당이 그러니까 5만 원이다, 얼마다,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까요? 그랬을 때 이 노동자들이 그 임금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임금하고 맞지가 않다. 불만족스럽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포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포기할 경우에 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면 그러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날 그냥 공치는 거죠. 공치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내가 노동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노동을 내일 오늘 것까지 이틀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틀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동안은 그러니까 수입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노동력만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라, 근데 반면에 자본은 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니까는 이 사업이 마땅치가 않아. 별로 이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은 사업 기회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동력은 이렇게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가 없는 반면에 자본은 그러니까 이게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은 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동력을 보존하거나 저장할 수 없는 입장 속에서는 조금 자기가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자본이 제시하는 임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냐면 1대1로 그러니까는 1대1로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불공평한 결과를 많이 초래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재판정에서 진술을 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공제를 만들거나 결사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 노동자가 사업주하고 협상을 할 때는 공평한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어렵다 이겁니다. 네? 어렵다 이거예요. 즉, 이 노동자들이 추구했던 건 바로 뭐냐? 노동시장이 보다 공평한 경쟁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노동시장에 좀 공평한 경쟁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은 공평한 경쟁이 작동해야지만이 효율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노동자의 권리의 확장, 이게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하고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잖아요. 노동의 권리의 어떤 확장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였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를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했던 거예요. 과거 우리가 1800년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야만적이었잖아요. 9살 미만 어린아이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을 금지시킨 것이 19세기 중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한테도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시켰던 게 초기에 그러니까 시장의 모습. 예? 기업주들이 이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야만적인
그 당시의 시장은 야만적인 시장이었잖아요. 예? 야만적인 시장. 그렇죠? 근데 오늘날 같은 시장이 그 당시 시장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된 하나의 제도 아닙니까요? 예? 발전된 제도라는 거 인정 안 해요? 더 발전된 제도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시장 경제에다 우리가 경제를 운영을 맡기고 있어요. 근데 19세기 1800년대 우리가 시장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진보된 거 아닙니까요? 그 진보되는데 누가 그 결과를 만들었느냐? 노동이 그걸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 노동의 권리 확장이 바로 이 시장을 보다 더 그러니까는 진보적인, 보다 더 발전된 시장 경제로 진전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장기적으로 함께 진화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유가 노동의 자유, 자본의 권리가 노동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예? 주호영 같은 사람은 노조를 기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19세기 초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19세기 초로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제적인 신분제 사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잠재의식 쪽에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민중들을 개돼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 과거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는 이 노비 상놈 이렇게 존재했던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을 자기들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는 다 똑같냐 사람이라는 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 굉장히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자기들이 지난 5개월 넘도록 방치했잖아요. 합의된 거를요. 약속을 안 지키고서는 그거를 국가경제에 그러니까는 긴급한 저희 상황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이게 반인권적이죠. 그럼 노동자들은 권리를 어떻게 해? 그러면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달 남겨놓고요. 이게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화물연대 이 사업주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신들의 그 요구를 그러니까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 소위 말해서 단체 행동권조차 보장이 안 해준다면은 지난 5개월 동안에 화물연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논의를 합의하지 않았느냐 논의하기로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수출이 지금 위기잖아요. 수출을 핑계대는 거잖아요. 이게 수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물연대 분들이요. 예? 수출이 그렇게 중요한데 수출 위기는 5월 달부터 우리가 본격화되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무역 흑자에 효자 노릇을 했었던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잖아요. 5월 달부터요. 그러니까 윤석열 출범하는 때부터 무역의 위기가 도래했었단 말이에요. 예? 도래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합의한 걸 왜 그동안 방치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이 자금 시장에서 오늘 얘기할 얘기지만 자금 시장에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부분이 뭐냐면 PF 대출 사업입니다. PF 대출 사업이요. 여러분 잘 많이 들었듯이 부동산 PF 대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화물연대 분들이 시멘트라든가 레미콘 이거 날르고 그러는 또 이것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자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2의 김진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김진태 사태가. 예? 윤석열 중앙정부가 제2의 김진태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